바로 새해 전 독일 국방군 베어마흐트은 야심찬 침공 작전의 일환으로 소련 국경을 넘어섰다. 그러나 1941년 그 숨 막히던 여름 이후로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스탈링그라드와 쿠르스크에서의 참패는 히틀러의 군대에게 승리가 멀어졌음을 명확히 알렸다. 이제 1944년 바그라티온 작전, 오퍼레이션 백레이션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한때 압도적이었던 독일군의 징역은 절망적인 후퇴로 변했다. 독일은 영원히 동부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잃었다. 대서양 연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울창하고 광대한 벨라루스의 숲속에서 소련은 제3제국의 군대에 대한 치명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1944년 6월 6일 새벽 연합군은 프랑스 해안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독일군 기관총 사격 속에서 노르망디에 상륙했고, 소련 최고사령부는 독일군의 치명타를 가할 작전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 작전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러시아의 전설적인 장군 표트르 바그라티온 피오트 박라티온의 이름을 따 바그라티온 작전이라 명명되었으며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적을 분쇄하고 동부 전선의 점령지를 해방하는 것이었다. 바그라티온 작전은 1943년 말 이란에서 열린 테헤란 회의, 테헤란 컨퍼런스 동안 구상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연합국 세 주요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추축국 세력을 소련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지도자들은 1944년 봄 프랑스 상륙을 통해 서유럽의 두 번째 전선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동은 독일군이 연합군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 전선에서 상당수의 사단을 전환하게 만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부에서의 독일 방어선을 약화시킬 것이었다. 스탈린은 이 상황을 전략적 기회로 보고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의 등장으로 독일 방어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스탈린은 나치가 이런 험준한 지형에서 대규모 공격을 예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강과 숲, 습지를 돌파하는 붉은 군대 레드아미의 징역을 통해 기습 효과를 기대했다. 공세는 D-데이 직후 1944년 6월 중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작될 예정이었다. 1944년 4월 소련 총참모부는 공격 계획을 확정하기 전 여러 선택지를 고려했다. 두 가지 주요 전략이 고려되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남서부로 진격하여 루마니아를 침공하고 플로이에슈티 필로이에슈트 유전을 확보해 발칸 반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트 3국에서 공세를 펼쳐 발트해 연안을 장악하고 북부 집단군 치에렉누페 노르드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옵션 모두 폐기되고 독일군이 가장 예상치 못한 지역인 벨라루스 공격이 선택되었다. 이는 붉은 군대가 폴란드를 향해 진격하고 베를린을 향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944년에 이르러 한때 막강했던 독일 국방군은 점진적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붕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알베르트 슈페어 알버트 스피어의 지휘 아래 전차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독일 영토 축소와 인력 부족은 전쟁 노력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장 큰 실책은 영토를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집착이었다. 이는 병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전술적 후퇴조차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1944년 초 히틀러는 모든 도시와 주요 통신 거점을 마지막 병사까지 사수해야 하는 요새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철수는 오직 그의 승인에만 가능했다. 추가 조치로 후방 방어선 구축을 금지했는데, 이는 병사들이 싸우지 않고 후퇴하려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동부 전선의 붕괴를 가속화했고 곧 다가올 파괴적인 공세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이 붕괴 직전에 몰리자 히틀러는 고위 지휘부에 대한 인사교체를 통해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에리히 폰 만슈타인 원수였다. 그는 한때 동부 전선 최고의 전략가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히틀러의 신뢰를 잃었다. 히틀러는 더 이상 그의 전술적 접근을 신뢰하지 않았고
1414년 3월 30일 만슈타인은 발터 모델로 교체되어 남부 집단군 지휘권을 넘겼다. 비슷하게 페르디난트 쇠르너 페르디난 셔너는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 이왈드 폰 클라이스트를 대신해 A 집단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이 변화들을 통해 전장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명령을 무조건 이행할 지휘관들을 찾고자 했다.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 조세프 괴벨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히틀러의 입장을 반영하며 만슈타인과 클라이스트가 지도만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전선 병사들과 직접 교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군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히틀러는 모델과 쇠르너가 붉은 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동시에 군부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만슈타인의 해임은 독일군 동부 전선 기동전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한때 그는 탄력적 방어 전략을 옹호했는데 히틀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소련의 징역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더라도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슈타인의 사고방식, 독일 국방군 특유의 사고은 소련군을 소모시켜 스탈린과 별도 평화협상을 끌어내려는 것이었고 1414년에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동부 전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소련군이 소진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1914년 4월 2일에 발표한 제7호 작전명령 오퍼레이션 오더 넘버 7에서 붉은 군대가 쇠퇴하고 있으며 이제야말로 그들을 영구히 멈출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소련은 전쟁 중 가장 파괴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잘못된 전황 인식 속에서 1914년 봄 독일군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으며 어떠한 공격적 기동도 불가능했고 히틀러는 철수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병사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비록 벨라루스는 동부 전선의 심장이었지만 방어는 매우 허술했다. 프리피아트 늪지대, 프리피아트 마르셰스, 북쪽부터 발트해까지 대략 60%의 전선을 차지했지만 독일군 병력은 겨우 40%만 배치되어 있었다. 독일 고위 지휘부는 이 지역의 숲과 습지 지형이 대규모 기갑 공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주요 방어 초점은 우크라이나에 맞춰졌으며 소련군이 주공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크라이나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1943년 말 여러 소련 공세의 무대가 되었고 이 지역이 함락되면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프랑스 전선의 위협이 커지면서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1943년 이후 서부 전선은 독일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자원은 서쪽으로 대규모 이전되었다. 이전까지 동부 전선에 배치된 독일 기갑부대의 80%가 이제 50% 이하로 줄었다. 루프트와페도 대부분의 전투기를 서부로 전개했으며 그 결과 동부 전선의 공중 지배권은 소련 공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부 집단군 헤레그룹의 미테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다수 부대가 프랑스나 우크라이나로 이동했으며 대표적으로 제두 SS 기갑군단의 이동이 벨라루스 방어를 더욱 약화시켰다. 이론적으로는 크림반도 상실과 남부 집단군 철수로 인해 전선이 짧아졌지만 실제로는 중부 집단군의 남측 측면이 노출되어 소련군의 공격에 취약해졌다. 당시 중부 집단군은 사실상 보병 위주의 군대가 되었고 단 하나의 활동 중인 기갑사단만 남아 있었으며 대부분 병력이 히틀러의 직접 명령으로 요새화된 도시들에 고착되어 있었다. 공중 지원은 극히 미약했다. 민스크에 주둔한 제6 비행대 6 루프트플로테는 약 800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지만 가동 가능한 메서슈미트 BF 일형 전투기는 40대에 불과했으며 450대의 주 아일 H111 폭격기만 작전 중이었다. 이는 소련군의 압도적인 제공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소련 공세 직전 중부 집단군은 34개의 보병사단, 2개의 루프트와페 지상사단, 5개의 치안사단, 그리고 단 하나의 기갑사단 병력 절반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후반기에는 몇몇 헝가리 사단이 있었으며 총 52개 사단에 40만 명의 병력이 있었다.
포병은 약 9,500문의 각종 박격포, 대포, 다연장 로켓포를 갖추고 있었지만 소련의 화력 우위는 압도적이었다. 기갑전력 상황도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중부 집단군은 동부 전선 독일 전체 기갑전력의 11%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553대의 전투 차량에 불과했다. 이 중 480대는 돌격포였고 나머지는 대전차 차량이었다. 오르샤 지역에는 약 40대의 티거 전차가 배치되었지만 6월 23일까지 작동 가능한 전차는 고작 19대였다. 중부 집단군은 여전히 동부 전선의 4개 집단군 중 병력 수로는 가장 많았지만 대규모 소련 공세 앞에서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소련은 240만 명의 병력, 5,000대의 전차, 3만 6천 문의 포병, 5,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집결시켰으며 이는 독일군의 모든 방어 시도를 압도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이었다. 바그라티온 작전 개시 최후의 일격 1944년 6월 22일 새벽 4시 정확히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된 지 3년 후 붉은 군대는 동부 전선에서 가장 파괴적인 공세 중 하나를 개시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가르는 700km 전선에 걸쳐 총 5,000문의 포병이 일제히 포격을 가하며 중앙 집단군의 최전방 참호를 무너뜨렸다. 포격은 단순히 독일군 방어선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광탄과 연막탄을 뿌려 적군 진영에 대혼란을 야기했다. 포병이 전선을 강타하는 동안 제3항공군은 가공할 만한 공습을 단행했다. 총 6,450회의 출격을 통해 소련 항공대는 요새화된 진지를 파괴하고 통신망을 붕괴시키며 독일군 후방을 초토화시켰다. 공습 도중 독일 공군은 전투에서 11대의 항공기를 상실하는 큰 타격을 입었다. 바그라티온 작전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시작되었다. 치명적인 포격 이후 소련 보병이 돌격을 개시했다. 이전의 대규모이지만 무질서했던 공격과 달리 이번 공격은 체계적이고 잘 조직된 형태였다. 독일군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 병사들은 긴밀하고 조율된 대형을 유지하며 전진했고 중화기의 화력 지원과 함께 근접한 전차 부대의 지원을 받았다. 이 부대들은 보병이 적 방어선을 돌파하자마자 그 틈을 빠르게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비텝스크 돌출부에서는 제3기갑군의 방어선이 소련군의 공격 압박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황은 지속 불가능했으며 붉은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여 3개의 독일 사단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에른스트 부시 원수는 독일 육군 최고 사령부 OKH에 비텝스크 내에서의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철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독일군 최고 사령부의 답변은 명확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예상되는 소련군 공세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증원군은 없었다. 설령 최고 사령부가 철수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히틀러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명령은 명확했다. 병력은 도시 내에서 최후까지 저항해야 했다. 당시 독일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제6근위군이 이미 비텝스크 북쪽에서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했고 이반 바그라미안 장군이 공세 2단계 개시를 승인했음을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남쪽에서 포위를 완성하고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남쪽으로는 제4독일군 구역에서 소련군이 독일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정적인 진격은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오르샤 지역을 관통하는 모스크바 민스크 전략도로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1943년에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전선 전체 중에서도 방어 밀도가 높았고 벨라루스에 배치된 독일군 최고의 사단들이 수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78 돌격사단 78점 스틸 디비전이 두드러졌다. 이 사단은 약 100문의 포병과 5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쪽 측면은 잘 조직되고 장비가 뛰어난 제25 기갑 척탄병 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강력한 적을 상대로 붉은 군대는 정밀하게 계획된 공격을 준비했다. 소련 보병 5개 사단이 이 구역에 배치되었고 그중 3개 사단이 가장 강력한 독일군 남부 방어선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공세는 특수 장비를 갖춘 전차 부대의 전개로 시작되었다.
각 부대는 지뢰 제거 롤러를 장착한 T-34 전차 1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150m 간격으로 중전차 연대가 따랐다. 이어 돌격 공병대대와 ISU-150이 자주포 연대가 진격했고 마지막으로 화염방사 전차가 지원하는 보병부대가 돌격을 이어갔다. 이 공세의 인상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방어선은 일시적으로 소련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제78 돌격사단의 병사들은 참호에 단단히 고착해 있었고 판처파우스트와 MG-42 기관총으로 소련군을 일시적으로 억제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우위 앞에서는 소련군이 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곧이어 제11 근위군 소속 2개 사단이 숲을 통해 북쪽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반 체르냐홉스키 장군은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돌파구를 확장시켰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에른스트 부시 원수는 마지막 예비대를 소집하여 펠트헤른할레 사단, 펠트헤른할레를 드네프르강 연안에 배치하고 소련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두 번째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남쪽 전선 보브르이스크 방향으로 진행된 소련군의 공세는 유일하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복잡한 지형과 제구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붉은 군대의 진격은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지만 독일군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콘스탄틴 로코소프스키 원수는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다음 날 대규모 포병 및 공군 폭격으로 공격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준비 공격은 독일군의 방어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첫 번째 전투일이 끝났을 때 소련군의 공세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비텝스크는 사실상 포위되었고 제11 근위군 부대들은 민스크 모스크바 전략도로에 위협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최고사령부는 프랑스에서 며칠 전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여 주공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남쪽에서 증원군을 파견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결정은 이후 며칠 동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공세 북쪽 전선에서 소련군은 첫 번째 주요 승리를 거두었다. 6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제4소련군은 독일 제구군단 방어선을 돌파하고 도시의 두 번째 방어선까지 진격했다. 동시에 제6근위군은 포위를 완성할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새벽 2시 45분 제구군단은 두 번째 방어선을 철수하고 드비나 강 서쪽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월 24일 전고 무렵 붉은 군대의 선두부대는 드비나 강 동쪽 둑에 도달했으며 독일군이 여전히 동쪽 제방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을 폭파하여 소련군의 강습을 저지했다. 같은 아침 제3기 갑군 사령관 라인하르트는 소련군의 계획이 비텝스크를 포위하는 것임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오전이 끝날 무렵 제6근위군과 제413군은 도시 서쪽에서 합류하여 저13군단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 독일군은 제4공군 야전사단이 남서쪽에서 공격할 것을 제안했지만 작전 개시 전 독일 최고사령부 OKH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부슈는 저13군단에 속한 2개 공군 보병사단으로 내부 돌파를 시도하도록 명령했고 나머지 2개 보병사단은 도심 방어를 계속 이어가야 했다. 오후 8시 15분 히틀러는 마침내 돌파 시도를 승인했지만 조건을 붙였다. 돌파가 성공하더라도 병력은 반드시 타이거 방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6 보병사단은 반드시 비텝스크에 남아 마지막 병사까지 항전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전장 상황은 베를린의 반응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제4공군 야전사단이 돌파를 시도하려 했을 때 이미 오스트로브노 마을에서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상태였다. 이에 따라 비텝스크를 구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다. 비텝스크 방어선이 붕괴하면서 소련군은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격 속도를 높였다. 6월 24일 오후 제1기 갑군 정찰부대는 드비나 강에 걸린 다리를 확보하여 최종 포위 공격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한편 밤이 깊어가면서 포위된 독일군 부대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다. 제4공군 야전사단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으며 점차 진지를 상실했고 절박하게 항공 보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어떤 보급 작전도 불가능했다. 결국 이 사단은 보급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졌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제6공군 야전사단과 제244 보병사단 또한 소련 제39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독일군은 다시 한번 206 보병사단을 철수시키고 포위된 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거부하고 명확한 명령을 지닌 장교를 비행기로 파견했다. 그 명령은 단호했다. 도시는 마지막 병사까지 사수하라. 그 결과 포위된 2개 사단과 206 보병사단 일부는 비텝스크 남서쪽에 완전히 고립되어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6월 26일 오후까지 독일군 병사들은 소련 제39군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골비처 장군은 야간 탈출 시도를 계획했다. 병력을 분산시켜 적어도 일부 부대라도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도록 희망을 걸었다. 새벽 3시 45분 골비처는 라인하르트에게 마지막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아군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탈출을 위한 공중 지원을 요청했다. 이것이 저 13군단이 보낸 마지막 통신이었다. 6월 27일이 되자 포위를 돌파한 극소수 부대는 적지 한가운데 고립된 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소련군 유격대는 포로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독일군 주력 부대를 찾아 필사적으로 방황했다. 소련군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독일 병사가 전사했고 1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 반면 독일군 자료는 5천 명의 전사와 약 2만 2천 명의 포로를 보고했다. 무엇이 되었든 비텝스크가 함락된 후 독일군 선에 도달할 수 있었던 병력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소련군의 맹렬한 공격은 독일 육군 최고 사령부를 완전히 허를 찔렀다. 그들은 여전히 벨라루스 공격이 단지 위장 작전이며 주요 공세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 히틀러가 전략적 철수를 완강히 거부한 것은 수천 명의 병사를 무의미한 도시 방어에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비텝스크의 참사는 더욱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다. 비록 소련군이 막대한 전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 남쪽에서 3개 사단이 벌인 공격은 독일군의 첫 번째 방어선을 간신히 넘는 데 그쳤다. 78 돌격사단은 성공적으로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징역을 더욱 늦추기 위해 두 번째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민스크 도로 전투가 격화되는 동안 소련 제1근위보병사단은 독일군 방어선 북쪽의 대한 경로를 찾아냈다. 그들은 숲과 늪지를 통해 전진했으며 정찰대는 좁지만 진군이 가능한 철로를 발견했다. 모든 것을 걸고 갈리츠키 장군은 예비대를 이 새로운 경로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했다. 독일군은 이 기동을 감지하고 6월 24일 오레키 호수 지역에서 방역을 개시했다. 방역은 소련군의 돌파를 막는 데 실패했지만 소련군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이로 인해 적은 위기 갑군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갈리츠키 부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6월 25일 제11근위군은 마침내 78돌 격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오르샤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 돌파는 폰티펠스키르히 장군으로 하여금 전면 붕괴를 피하기 위해 드네프르강 방어선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독일 최고사령부 OKH는 철수 요청을 거부했다. 철수 요청이 거부되자 티펠스키르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상부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보고하는 한편 비밀리에 부대에 단계적 후퇴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오르샤 철수를 단호히 거부했다. 6월 26일 밤이 되자 소련 제2기갑군이 북쪽에서 오르샤를 포위했고 한 기갑여단은 서쪽에서 포위를 완성했다. 결국 6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에 걸쳐 제11근위군과 제31군이 협력하여 오르샤를 공격하고 함락시켰다.
이로써 소련군은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오르샤가 함락된 후 적은 위기갑군은 돌파구를 활용해 남서쪽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소련군 최대 규모의 기갑 집단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군을 시작했다. 민스크. 이때에야 독일 최고사령부는 이 공세가 단순한 양동작전이 아니라 대규모 공세임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대규모 공격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결국 독일 최고사령부는 한 달 전 거부했던 예비대를 중앙집단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6월 26일 적기갑사단이 민스크에 도착하여 민스크 모스크바 도로를 방어하는 절박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시점에서 적기갑사단은 여전히 상당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70대의 판터 전차, 55대의 판처 아이브 전차, 그리고 29대의 티거1 전차를 보유한 저105중 전차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방어 계획은 베레지나 강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제4군이 보다 안전한 위치로 질서 있게 후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기갑사단이 베레지나 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천 명의 퇴각하는 병사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에 몰려 있었고 대규모의 군수품과 차량이 버려지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수많은 차량과 물자가 대거 유기되었으며 소련군 항공기의 지속적인 공습이 철수를 악몽으로 만들었다. 결국 이 지역은 주요 방어선이 아니라 완전한 재난의 현장이 되었다. 전선이 붕괴하고 소련군이 거의 저항 없이 진격하는 상황에서 민스크 전투는 독일군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첫 충돌은 6월 28일 오후 크루프키 인근에서 발생했다. 소련 제3군 위기갑군 소속 엠포 셔먼 전차들이 저105중 전차대대 소속 티거1 전차들과 충돌했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소련군은 6월 29일 새벽까지 크루프키를 점령했다. 하지만 그들의 징역은 결국 보리스프에서 적기갑사단 공병들의 저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되었다. 한편 제29기 갑군은 스투덴카 지역에서 베레지나 강을 도하했지만 적기갑사단 정찰대의 신속한 방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도하 지점이 차단되자 소련군은 공병부대의 지원을 받아 보리스프 북서쪽 늪지를 통해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련군은 독일군 방어선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6월 29일 코스트리차 인근에서 제11군 위군과 적기갑사단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는 독일군 전선이 임박한 붕괴의 시작을 알렸다. 결국 6월 30일 제216 보병사단이 민스크 모스크바 도로를 차단했고 여러 소련 부대가 베레지나 강을 건넜다. 제29기갑군은 제5기갑사단 북쪽에서 강을 도하했고 제3기계화군도 남쪽에서 자주 차량을 침수시켜 임시 도하로를 만들어 강을 넘었다. 보리스프 남쪽에서는 제11근위군 소속 3개 사단이 강을 건넜고 독일군 헌병대 소속 5개 연대의 약한 저항을 격파했다. 더 남쪽에서는 소련 제31군이 베레지나 강을 도하하고 독일 제31 보병사단의 방어선을 쓸어버렸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소련군은 여러 지역에서 거의 저항 없이 베레지나 강을 넘어 진격했다. 독일군 루프트와페는 FY-290 전투폭격기를 동원해 소련 기갑부대의 돌파를 막으려 했으나 소련군의 제공권 장악과 독일군의 조직 붕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베레지나 강을 상실함으로써 소련군 선봉은 민스크로 가는 길을 거의 막힘없이 열 수 있었다. 결국 적은 위보병사단이 보리스프를 완전히 포위했다. 동시에 제3근위기 갑군은 베레지나 강 다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T-34 전차가 다리를 건너려 할 때 독일군은 사전에 설치해둔 폭약을 폭파하여 다리를 파괴하고 통로를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잔해 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독일군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붉은 군대는 다른 도하 지점을 찾아 강을 넘어갔고 전투는 도시 내부로 확산되었다. 남부전선의 강철의 폭풍, 제300 러시아 전선군이 북쪽에서 민스크를 향해 진격하는 동안 로코소프스키가 이끄는 제100 러시아 전선군은
남쪽에서 전진하고 있었다. 첫날에는 습지 지형으로 인해 전진이 제한되어 의미 있는 징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6월 24일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다. 소련군은 제134 보병사단의 방어선에 큰 틈을 만들어냈고 일부 지역에서는 10km에 달하는 깊이까지 돌파하였다. 상황의 심각성에 놀란 독일 제국군 사령관 요르단 장군은 부슈 원수에게 가용한 주요 예비 부대인 제20 기갑사단을 투입할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부대는 아직 재장비 과정에 있었고 완전히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단 71대의 4호 전차만 가동 가능했으며 판터 전차의 절반만이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제20기갑사단이 진격을 시작하자마자 소련 제65군은 보브루이스크 남쪽의 틈을 이용해 동시에 방역을 가했다. 이를 본 로코소프스키는 제1근 위기갑군에게 같은 틈을 통해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포위 위협에 직면한 요르단 장군은 제20기갑사단에게 남쪽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도로 상태가 나쁘고 난민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철수는 매우 더뎠다. 곧이어 제20 기갑사단의 선두 부대는 보브루이스크 남쪽에서 소련군과 충돌했다. 독일군은 60대 이상의 적전차를 파괴했지만 그들도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소련군의 진격을 막는 데 실패했다. 한편 북쪽에서는 제1근 위기갑군이 베레지나 강 동쪽 2개 있는 독일군 부대를 포위할 직전이었다. 히틀러의 반응을 두려워한 부슈 원수는 소련군을 저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동안 철수를 금지했다. 6월 26일 제20기갑사단은 남쪽에서 제1근 위기갑군, 동쪽에서 제9기갑군의 압박을 받아 보브루이스크 외곽으로 철수했다. 다음 날 제9기갑군은 베레지나 강이 주요 교차점을 점령하여 독일군의 철수를 차단하고 다수의 보병사단을 고립시켰다. 로코소프스키는 독일군의 붕괴를 이용해 제1기계화군을 서쪽으로 보내 바라노비치 방향에서의 방역 가능성을 차단했다. 위기에 직면한 부슈와 요르단은 독일로 날아가 히틀러와 OKH,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를 설득하여 철저 방어 전략을 포기하게 하려 했다. 히틀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6월 27일 분노하여 요르단을 해임했고 다음 날 부슈마저 해임하고 모델 원수를 새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입장을 재고하기는커녕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티라는 명령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수천 명의 병사를 포위의 운명으로 내몰았다. 한편 보브루이스크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제1백러시아 전선군은 도시 동쪽 지름 25km도 안 되는 지역에 4만 명 이상의 독일군을 가두었다. 여러 차례 탈출 시도가 있었지만 소련군 포병의 격렬한 포화에 의해 모두 저지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 공군도 공격에 가세하여 포위된 독일군 부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약 10,000명의 독일군이 전사하고 1,00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생존자들은 보브루이스크로 후퇴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도시 안에 갇혔다. 절박한 상황에서 히틀러는 북부 집단군으로부터 제12 기갑사단을 급파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사단은 3호와 4호 전차 44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6월 27일 소련 보병은 비텝스크 전투와 유사한 양상으로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OKH는 탈출 시도를 허용했지만 최소한 하나의 사단은 보브루이스크에 남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6월 28일 밤 11시 독일 보병은 제20 기갑사단의 남은 전차 몇 대의 지원을 받아 절망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도시 북동쪽의 방어선의 약점을 발견했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독일 병사들이 이를 돌파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소련 보병이 방역을 가해 그들은 20km 떨어진 제12 기갑사단의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공격을 받았다. 결국 약 15,000명의 병사들이 탈출에 성공했지만 무장을 해제당한 채 완전히 사기가 꺾인 상태였다. 6월 29일 이틀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보브루이스크는 소련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1백러시아 전선군은 366대의 장갑차와 2664문이
포병 장비를 파괴하거나 포획했다. 독일군은 5만 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추가로 2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 제국군이 완전히 괴멸된 후 로코소프스키는 민스크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표는 300러시아 전성훈과 함께 독일 사군과 아직 후퇴 중인 구군의 잔존 부대를 포위하는 것이었다. 불타는 민스크, 벨라루스에서의 독일의 마지막 보루. 6월 말 OKH와 히틀러 자신은 마침내 벨라루스에서의 공세가 단순한 분산 공격이 아니라 대규모 작전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중앙군 집단에 제공된 증언은 부족했기 때문에 민스크는 이미 현장에 있는 부대들로 방어해야 했다. 히틀러의 무조건 저항하라는 명령은 보리소프와 민스크 사이에 독일 군을 조직이 무너지고 사기가 저하된 집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잔존 부대들이 민스크로 향하는 2개의 소련 전선의 진격을 막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유일한 실행 가능한 전략은 소련의 진격을 가능한 한 많이 지연시키는 한편 도시를 철수하는 것이었다. 소련군은 3방향에서 민스크를 공격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민스크 도로에서의 저기갑사단의 강력한 저항은 제29기갑군을 북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으며 숲을 통해 거의 저항 없이 그러나 더 느린 속도로 진격하였다. 그동안 제5기갑군의 나머지 부대는 제11 수비군의 지원을 받아 도로에서의 공세를 계속했다. 남쪽에서는 제2수비기갑군이 7월 1일 베레지나 강을 무로보에서 넘으며 저항 없이 민스크를 향해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 7월 1일부터 2일 사이 제5기갑사단과 5호 중형 전차대의 타이거 전차는 제5수 비기갑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독일군은 도시 철수만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철도 노선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의 295대의 장갑차를 파괴했으며 그중 125대는 550중형 전차대의 타이거 전차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 저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7월 8일까지 저기갑사단은 단 18대의 작전 가능한 전차만 남았고 505중형 전차대의 모든 타이거 전차는 파괴되었거나 작동 불능 상태였다. 히틀러는 그의 전형적인 패턴에 따라 민스크를 요새 도시로 선언했다. 그러나 도시에는 처음에 1,800명의 군인만 있었고 이후 12,000명이 더 도착했다. 처음으로 히틀러는 물러서서 7월 2일 철수를 허용했다. 7월 3일 새벽 제2기갑 소련군은 민스크 남부 지역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제4기갑 여단은 가능한 한 많은 보병을 장갑채 실어 독일군의 약화된 방어선을 뚫고 나아갔다. 몇 시간 후 제1수비기갑군은 동남쪽에서 공격에 합류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또 다른 2 소련군이 공격에 가세했다. 민스크의 함락으로 바그라티온 작전의 첫 번째 주요 목표가 달성되었다. 민스크의 포위망은 도시 동쪽에 갇힌 많은 독일 군인들을 붙잡았다. 많은 부대들이 여전히 베레지나 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포위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즉시 소련 보병은 이러한 저항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7월 초 독일군의 탈출 시도는 비교적 조직적이었으며 일부 부대는 소련 방어선을 뚫고 서쪽으로 비교적 질서 있게 퇴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급과 탄약의 부족은 그들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켰고 탈출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다. 7월 9일까지 독일의 마지막 저항 거점은 파괴되었고 소련 보병은 이후 몇 주 동안 남은 독일 군인들을 추적하며 수색을 계속했다. 추정에 따르면 민스크 동쪽에 갇힌 10,000명 중 약 1,000명만 탈출에 성공했다. 소련의 빠른 진격은 제국군과 제3기갑군의 여러 부대를 초과했으며 이들은 북쪽으로 퇴각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중앙군 집단은 사실상 전멸 상태였다. 17개의 사단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독일군의 총 피해는 30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은 포로로 잡혔다. 중앙군 집단의 소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의 가장 큰 군사적 패배를 의미했다. 2주도 차에 되지 않아 붉은 군대는 독일이 스탈링그라드에서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사단을 파괴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 파괴적인 결함은
독일 최고 사령부가 북부와 남부 군집단에서 증원을 보내도록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두 전선 모두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중앙군 집단의 붕괴는 독일에게 벨라루스에서 효과적인 방어선을 잃게 만들었으며 제3제국의 심장으로 향하는 문이 완전히 열렸다. 강철의 폭풍, 리비우 산도미에시 공세 혹하게는 남부 집단군, 즉 북부 우크라이나가 소련군의 다음 공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은 일부 병력을 중부 집단군의 증원군으로 파견하면서 GPS가 약해졌고 소련군은 이를 재빨리 이용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붉은 군대가 가장 많이 집결한 곳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군인 1600대의 탱크, 14천 문의 포병 및 박격포, 28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코니에프 원수의 제1우크라이나 전선, 게다가 그는 아르페 장군의 지휘하에 북쪽에 주둔하고 있는 로코소프스키의 제1벨로루시 전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부군 집단은 5개의 기갑사단, 1개의 기계화사단, 34개의 보병사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코니프의 군대와 대등한 입장에서 맞설 수 있었겠지만 군대가 북쪽으로 이동한 이후 그의 병력은 9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탱크 900대, 포병 9,000문, 항공기 700대. 그러나 방어선은 깊고 견고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그 길이가 30km에 달했습니다. 소련군의 집중력으로 인해 공격의 목적을 감출 수 없었고 공격의 대상은 명백히 바포였다. 소련의 대규모 포격 전술을 인지한 독일군 사령부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병을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니에프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초기 포격을 기다리지 않고 진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13일 그는 독일군 방어선을 향해 포병을 출격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포병과 루프트바페의 지원을 받은 수비군이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의 압도적인 우세가 승리했습니다. 이틀간 격렬한 전투 끝에 붉은 군대는 브로디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제13군이 전선의 틈을 내어 기계화 부대가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게 한 반면 독일군은 밥강 동쪽에서 강력한 저항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샤프 장군은 전략적 예비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7월 14일과 15일에 그는 소련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제1기갑사단과 8기갑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보병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갑부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코니에프는 기갑부대의 지원 없이는 독일군의 저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월 16일 그는 제3근위기 갑군에게 콜초프의 좁은 통로를 통해 진격하라고 명령했고 다음 날인 17일에는 제4기갑군이 뒤따랐다. 소련의 선봉대가 가장자리에 도달하여 독일의 기갑부대와 교전했습니다. 7월 18일 로코소프스키가 코니에프의 공세에 합류하여 코벨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면서 베르마흐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틀간 격렬한 전투 끝에 독일군의 방어선이 무너졌고 로코소프스키는 폴란드 영토 깊숙한 곳인 루블린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동프로이센에서 히틀러를 죽이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프랑스와 동부 전선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독일군의 사기가 떨어졌고 독일군은 전쟁을 잃어버린 전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밥강에서는 소련군의 공세가 예상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시 주변의 습지대 때문에 초기 기갑 공격이 실패했고 하퍼는 보병 부대로 방어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코니에프는 어려운 징역에 더 많은 장갑 차량을 투입하는 것을 피했다. 매일 저항의 날들, 밥은 센강이 새로운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달려가던 독일군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 브로디 마을은 소련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3만 명의 독일군이 포로가 되었고 여러 소련 사단이 해방되었습니다. 제1벨로루시 전선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보브강에 대한 압박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니에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7월 24일에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독일 수비대는 끝까지 저항하기는커녕 굳건히 서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26일 밤에 도시를 대피시키고 다음 날 새벽에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밥은 7월 27일에
소련군의 손에 넘어갔다. 제3근위기 갑군은 1944년 7월 27일에 신속한 공격으로 푸셰미시를 점령했다. 제1우크라이나 전선이 주축군이 이전에 대피했던 리비우와 푸셸미시를 점령하면서 갈리치아의 방어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징역으로 제3근위기 갑군은 단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비스툴라 강을 건너 마그네시움 근처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 교두보는 서쪽 강둑을 탈환하기 위해 폭 5km, 깊이 3km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제4기 갑군은 여러 차례 방역을 가했지만 제1우크라이나 전선은 제13군과 대규모 포병을 배치하여 응전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의 공격을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교두보를 20km까지 확장하여 바르샤바에서 불과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7월 말 폴란드 동부에서의 징역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벨로루시 전선은 아우구스토프 숲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독일 제4군의 잔여 병력이 라이프치히에서 맹렬한 저항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소련군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도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교전에서는 적의 장갑차 180대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네만스와 스위스로그에 있는 저시보병사단의 요새를 해체하자 독일군의 방어선은 거의 버틸 수 없게 되었다. 비아위스토크의 함락이 임박했습니다. 7월 27일 소련 기갑부대가 도시에 입성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1944년 7월 말 붉은 군대는 제2발틱 전선으로 라트비아 남부에서 마지막 공세를 개시하여 판토 방어선과 제1발틱 전선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다우가프 필스시를 점령했습니다. 작전 중에 타이거 전차 부대가 카리보니의 소련군을 매복 공격하여 스탈린 6대의 이스2 전차와 T-13대의 T-13 전차를 포함한 적 장갑차 23대와 대전차포 6대를 파괴했습니다. 자신의 손실 없이도 며칠 이후 제3벨로루시 전선의 기계화 부대는 독일군 여러 부대를 포위하고 점령한 뒤 빠르게 징역했습니다. 7월 28일 그들은 샤울리아이의 중요한 철도 교차로를 점령했고, 다음날 발트해 연안의 어촌 마을인 클렙칼리스에 도착하여 북부 집단군과 중부 집단군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7월 31일과 32일 사이에 주축국의 방역은 무위로 돌아갔다. 소련군은 비르자이, 바스카, 오닉스, 젤가바, 그리고 리가만의 투쿰스 항구를 점령하며 회랑을 확장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었던 독일군 사령부는 230km를 징역하여 약 900개의 마을을 점령한 후 8월 1일 리투아니아 북동부에 남아있던 마지막 10만 명의 군인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카우나스 시는 붉은 군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944년 8월 1일 콘스탄틴 로코소프스키 원수가 지휘하는 제1벨로루시 전선은 요시프 스탈린의 직접 명령에 따라 바그라티온 작전의 일부로 추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폴란드 바르샤바 연합군의 봉기와 동시에 바르샤바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격은 바실리 추이코프 장군이 이끄는 제8근위군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군은 83대의 수륙 양용차를 타고 비스툴라 강을 건넜습니다. 두 시에이브와 알렉세이 라첼네프스키 장군의 제2기갑군은 T-34, 313대와 스탈린 2대를 포함하여 전차 540대, 셔먼 93대, 수-85, 수-76, 수-57 구축전차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소련군은 시들체를 점령하고 독일 장갑 열차를 파괴한 다음 라트 시민과 체체 다리를 점령하여 바르샤바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군대가 폴란드 수도에 도착하려는 순간 제2기갑군이 리시에크 강과 샤르나 강 사이에 비스툴라 강과 평행하게 징역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측면에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야전사령관 발터 모델은 이러한 약점을 재빨리 감지하고 방역을 개시하기 위해 기갑부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이 전투단에는 제3SS 기갑사단 비킹 헤르만 괴링 기갑사단, 제4와 제19 기갑사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114대의 판터, 109대의 판저,
네 번째 전차, 그리고 전차 구축함인 판저 야거, 제3아르더, 제3과 제3 돌격포를 포함하여 총 279대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1944년 8월 2일 독일 기갑부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먼저 소련의 보급 호송대를 파괴한 후 기갑부대를 체계적으로 해체했습니다. 기동할 연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련군은 단 24시간 만에 후퇴하거나 방어선을 재편할 수 없었습니다. 제2기갑군은 8월 3일에 포위당했고 격전 끝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8월 5일 전투에서 소련군은 5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고 독일군은 약 100명의 기갑부대 사상자를 냈습니다. 소련 제2기갑군의 파괴로 추축군은 지역적 방역을 개시하여 라트 시민을 성공적으로 탈환하고 제1벨로루시 전선군을 부민 지역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러한 좌절로 인해 바르샤바에 대한 공세는 불가능해졌고 폴란드 국민군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이 도시는 독일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1945년까지 소련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월 초순 무렵 붉은 군대는 병력이 부족해졌고 병력과 기갑 병력의 막대한 손실을 메울 충분한 보충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한편 중부군 집단군은 이전의 패배 이후 재정비에 성공하여 리투아니아의 메멜에서 폴란드의 플라비까지 625km에 달하는 참호와 요새를 포함하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 동안 그 지역의 징역을 계속할 수 없자 요시프 스탈린은 1414년 8월 5일에 바그라티온 작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은 바르샤바 관문, 특히 보민에서 끝났습니다. 6월 22일에 시작된 이래로 붉은 군대는 벨라루스의 오르샤 외곽에서 폴란드의 비스툴라 강까지 600km를 행군했습니다. 이 엄청난 공세로 중부군 집단군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발트해 연안과 집단군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북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련의 손실은 컸지만 추축국의 28개 사단이 전멸당했습니다. 제1, 제3 벨로루시 전선과 제1, 제2 발트 전선은 1945년까지 추가 공세를 감행하기에는 너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사상자는 105만 8,603명이었으며 군인 24만 3,460명이 사망하고 815,14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추축국은 전차 4,226대, 포병 3,829문, 항공기 822대를 파괴했습니다. 사상자는 남성 41만 7천명, 독일군 40만 9천명, 우크라이나군 7천명, 비시 프랑스군 1,105명에 달했으며 이 중 36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5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또한 탱크 200대, 총 1,300문, 차량 5만 7천 대가 손실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그라티온 작전은 스탈링그라드에서의 패배를 훨씬 능가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제3제국의 가장 큰 군사적 재앙이었다. 중부 집단군의 소멸, 동부 전선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붉은 군대는 벨라루스, 갈리시아, 폴란드 동부, 라트비아 남부, 리투아니아의 절반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추축국은 전선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 상황은 1945년 초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손실을 회복한 소련은 비스툴라 강에서 다음 공세를 시작하여 폴란드와 동프로이센을 점령하고 베를린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로써 제3제국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 촉진되었습니다.